8장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8장도 여전히 이제 바이오다이버시티, 아마 8장 9장까지가 이제 생태 다양성을 다루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은데, 8장 9장은 이제 되도록이면 한 타이밍에 지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두 개가 하나의 페어로 지금 묶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차원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생태 다양성을 좀 지켜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류가 생태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켜주는 입장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을 이제 8장 9장에서 나눠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하나의 한 타이밍으로 이제 묶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생태 다양성을 보존한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우리는 안전한 상태에서 생태 다양성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걸 보존해야 되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생태 다양성이 보존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인류의 삶터도 그거랑 같이 이제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도 필사적으로 생태 다양성을, 또 생태 다양성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처지에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생태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크게 봐가지고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8장에는 스피시즈 어프로치. 뭡니까? 스피시즈, 단수랑 복수가 똑같은 이 명사. 많이 나오죠, 영어 단어 시험에. 종별로 접근한다. 종별로 접근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한 종 하나하나를 갖다가 특별히 어떤 보존적인 접근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종별로 접근하는 것들. 당연히 이제 천연기념물이라든가 천연기념물 보호종이라든가 또는 그 생태 위기종,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히 그 종을, 생태계 사라지기 쉬운 종을 우리가 지정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국의 팬더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팬더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멸종되는 위기에 있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특별히 중국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 그런 노력들이 말하자면은 멸종되는 위기에 있는 종들을 골라서 그것들을 이제 보존해주는 방법. 그걸 이제 스피시즈 다이버시티라고 그러고요. 그럼 그거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뒤에 이제 9장 내용에 나오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에코시스템 어프로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피시즈라고 그러면 생태 다양성을 구성하는 어떤 각 종들에 대한 접근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그게 아니고 그 종들이 어울려 살고 있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하자면 땅덩어리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생태 종들이 많이 어울려 살고 있는 곳. 뭡니까? 국립생태공원, 야생늪,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생태 다양성의 구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핵심 코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땅들, 그런 땅들을 우리가 바운더리를 딱 묶어가지고 침투를 어느 정도 방지한다라든가, 개발이 너무 이제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라든가, 사람들의 활동이 침투하지 않도록 한다라든가, 어떤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에코시스템 어프로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8, 9장이 각각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폴라베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극곰 같은 게 이제 말하자면 멸종 위기종 또는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동물들, 멸종되어가는 동물들의 거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어요. 여전히 이제 문제가 많죠. 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 논란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어떤 멸종 위기종이라든가 아니면 지구온난화 이런 논의에 조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은, 북극곰이 최근에 이제 늘어나게 됐다. 북극곰이 최근에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멸종되어 간다는 어떤 그 사람들의 얘기랑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북극곰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정확한 증거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북극곰의 개체수를 누가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할까요? 어떤 식으로 계산해요? 누가 북극을 다 돌아다니면서 마리수를 세나요? 집에 가가지고 똑똑똑 인구 센서스 조사 왔습니다라고 그러고 북극곰 3마리 있는 집에 들러가지고 이렇게 다 세어 갖고 오나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태 종들의 개체 수는 다 짐작인데, 짐작하는 방법은 뭐냐? 기본적으로는 뭐겠어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 횟수, 그걸 가지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눈에 많이 빈번하게 띈다, 많이 보고가 됐다, 북극곰이 출몰하는 어떤 사건들이 많이 리포팅이 됐다, 그럼 그거에 비례해서 대략 추정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한 5천 마리 있었는데 한
뭐 10번 이렇게 출몰했는데 최근에는 뭐 20번 출몰한다? 그럼 2배 정도 생겼나 보네. 뭐 2만 마리.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북극곰을 정확하게 개체수를 조사하는 방법은 없고 다만 최근에 북극곰이 많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 많이 눈에 띄고 출몰을 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북극곰이 많이 출몰했다는 것들이 꼭 그 인구수, 개체수가 많아졌다는 얘기냐?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오히려 북극곰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북극곰이 빙하 위에서 제대로 사냥을 지 못하고 있어요. 빙하도 많이 녹고 먹잇감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인가들, 사람들의 마을을 찾아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뭐냐면 종들이 늘어난다는 신호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멸종돼 가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먹잇감을 의지한다라는 그런 신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 서울에 그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지만은 서울 뭐 도심부에 뭐 멧돼지들이 자꾸 출몰했거든요. 북한산에서 내려온 멧돼지들이 도심을 뭐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에도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 산속의 멧돼지들이 과다 증식해서 그런 것들이 시내로 내려온다. 제가 볼 땐 그것도 아니에요. 멧돼지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속의 멧돼지 인구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걔네들이 빡세가지고 도시로 내려온다 이런 생각이거든. 그 사람들의 생각이야 그거는. 동물들이 빡세다고 내려오지 않아요. 그 자체로 인구수가 개체수가 조절돼 그 안에서. 내려오는 이유는 뭡니까? 먹잇감이 없어서 그래요. 멧돼지가 먹는 먹이가 주로 뭡니까 여러분? 생기긴 무시무시하게 생겼지만 걔네들 도토리 같은 거 먹어요 도토리. 문제는 도토리 가을이면 아줌마들이 쫙 올라가서 도토리 그냥 싹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먹지도 않을 도토리 묵 막 만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하고 먹이의 니치가 겹쳐버린 거야. 어떻게 됩니까? 먹을 걸 찾아서 내려오다 보니까 도시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사람의 눈에 많이 띄고 사람들이 도시에 출몰한다라는 거는 걔네들이 먹을 것이 없는 신호라고 봐야 돼. 그걸 가지고 개체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은 정말 제가 볼 땐 어처구니 없는 짐작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보호가 필요하고 그 생태계, 그 먹잇감에 대한 보존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지. 넘어가 봅시다. 자, 이것도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잔인한 장면인데, 북극곰이 이제 먹이랜다. 새끼를 낳자마자 그걸 그냥 죽여서 먹어버리는 지금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걸 우리가 뭐 선과학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생태계란 곳이 원래가 이제 선과학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거기서도 자연적인 질서가 있는데 이런 어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생태계에 뭔가가 왜곡되고 많이 망가져 있다라는 것이죠. 뭐랄까 먹잇감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뭐 북극곰이 뭔가 이렇게 정신이나 아니면 생태가 이상해지는 어떤 그런 환경 변화가 있어서 그럴까? 물론 저런 장면들이 자연계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이제 암컷이 먹이란다 자꾸 새끼를 낳고 나서 히스테리컬해져 가지고 새끼를 죽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긴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저런 경우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발견된다라는 건 뭡니까? 뭔가 그들의 생태계가 망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들의 생태계에 대한 보존들, 특별히 멸종되어 가는 종들에 대한 관심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자, 1절에는 어떤 것들이 나와 있냐면은 일단은 인류의 문화가 시작되고 나서 종들의 익스팅트 하면 이제 멸종이죠. 멸종되는 속도가 100배에서 뭐 1000배까지도 빨라지고 있다. 가만 놔두다 보면은 이번 세기의 마지막에는 한 10,000배까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멸종돼 간다라는 건데 멸종돼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종을 가지고 지구 위에서 100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럼 멸종되면 0종밖에 안 남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종씩 멸종된다라 그러면 100년 걸리면 멸종될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훨씬 빠르게 전면적인 멸종이 일어날 수 있다. 전면적인 멸종, mass extinction, 거대하게 멸종해 버린다는 것이 거대하게 멸종해 버린다. 보통 생태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자 대략 한 20에서
30%의 종들이 멸종되면은 순식간에 매스 익스팅션으로 달려간다. 100%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100% 멸종으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생태계의 구조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MT 가면 하는 젠가탑 있죠. 젠가탑. 젠가탑이 예를 들어서 뭐 나무 100조각으로 돼 있는데 그거 100개 다 빼야지 무너지는 게 아니죠. 대충 처음에 한 뭐 한두 개 뺄 때는 큰 부담 없어요. 근데 서너 개 하다가 뭐 하다 보면 좀 위태위태해지죠. 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막 가다 보면 나중에는 숨도 못 쉬고 하나하나 뺄 때마다 이제 막 거의 붕괴 위기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생태종 중에 전체 중에 한 20%에서 30% 정도만 멸종되면 그 다음에 전면 멸종이 일어나는 것들은 순식간에 젠가가 무너지듯이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더라. 이런 얘기들을 생태학자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종되어 가는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동식물들이 동물들만 있구나. 이미 멸종된 것들이에요. 뭐 우리에게는 친근한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요거 하나만 얘기를 해보자면요. 패신저 피전이라는 건데 이거는 북미 대륙에만 있었던 비둘기예요. 근데 북미 대륙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북미 대륙에만 뭐 억대 몇억 마리가 있었다고 그래. 얘네들은 또 한 번에 때를 지어서 날아가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한 번에 쫙 날아가면은 하늘이 그냥 뭐 개기일식처럼 해를 갈 정도로 어두울 정도로 많이 날아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멸종되어 버렸어요. 왜 멸종됐냐? 1800년대, 1900년대. 그래서 이 새를 갖다가 잡는 것들이 거의 이제 놀이처럼 돼버린 거야. 근데 때를 지어서 날아가니까 그렇게 애를 쓸 필요도 없죠. 뭐 총으로 한 발 한 발 정성껏 쏠 필요도 없겠죠. 산탄총이라고 해서 납을 쏴가지고 가루로 팍 퍼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조준도 할 필요 없어. 하늘을 갖다 세워놓고 자동으로 그냥 펑펑 쏘게 해. 그럼 그때마다 새들이 우수수 우수수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별로 값도 안 나갈 것 같은 새를 가지고 1800년대에 어떤 사냥꾼 하나가 앉은 자리에서 그 당시 돈으로 뭐 한 4, 5만 달러를 치를 이렇게 잡았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냥이 손쉬운 새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았던 몇억 마리가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박물관에 박제 상태로 된 것만 하나 남아있다라는 정말 큰 비극이죠. 몇억 마리가 있던 것들이 지금은 한 마리도 없더라. 그런 것들을 또 사람들이 실제로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멸종시키고 식물을 갖다 멸종시키고 있는 것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결국 매스 익스팅션으로 이어져서 사람들의 생태계마저도 멸종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환고리를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멸종되는 어떤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요걸 말하기 전에 먼저 이제 익스팅션도 종류가 있다는 걸 한번 멸종이 되겠는데 이것도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아까 제가 팬더 얘기를 했지만 팬더가 여러분 멸종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팬더 멸종돼 있어요? 자, 물론 팬더가 아직 지구상에 살아는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에 50마리인가 500마리인가 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중국 정부에서 간호사를 붙여가지고 1대1로 케어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의 어떤 상징처럼 중요한 동물이니까.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해? 그럼 50마리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숲에다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네들이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더라는 거지. 멸종돼 버리더라는 거지. 그래서 익스팅션도 두 가지가 있는데 바이올로지컬 익스팅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컬러지컬 익스팅션이 있어요. 두 개의 차이는 뭘까? 둘 중에 어떤 게 더 센 것 같아요? 더 센 거, 강한 거. 바이올로지컬? 이컬러지컬? 자, 바이올로지컬 익스팅션 하면 생물학적으로 멸종했다. 그 생물이 아예 안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개체수 제로를 얘기하는 거야. 그에 비해서 이컬러지컬 익스팅션은 뭐냐? 말하자면 팬더. 살아는 있어요. 살아는 있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생태계에 작용을 하고 있어요. 팬더가 숲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생태적인 니치를 메꾸면서 다른 동식물들과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어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그걸 포기하고 보존하기로 선택한 애들이지. 그러니까 생태계에 다시 돌려보낼 수가 웬만하면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팬더는 실제로는 이컬러지컬리 생태계적으로 행태학적으로는 걔네들은 이미 익스팅션 했다라는 거야.
그렇죠. 개체수는 남아있지만 걔네들이 더 이상 자연 상태 속에서 존재하지 못하는 것들. 그게 바로 ecological extinction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멸종 위기에 있는 종들도 사실 또 두 단계로 구분을 해요. endangered라는 threatened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니 둘 다 뭐 위험하다는 얘기니까 둘 다 위험하다는 걸 알겠는데 어떤 의미 차이가 있냐라는 것이지. 어떤 게 더 셀 것 같아요, 여기서. endangered or threatened. 보통 threaten 하면요. threat 하면은 위협하는 거야. 당장 위협하고 실제로 이렇게 때리는 건 아니지만 때리기 위해서 때린다고 위협을 하잖아요. 그렇지? 위협, 협박을 하는 거지. 근데 그 다음에 실제로 때릴 수가 있지. 데인저가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보통은 데인저 전 단계가 threat이에요. 그래서 threatened species라고 그러면 뭐냐? 지금 현재는 개체들이 많이 남아 있어. 근데 급격히 줄기 시작해. 2억 마리 있던 게 1억 마리 되면요, 그거는 엄청난 위기인 거야. 아직도 1억 마리나 남았네가 아니야. 2억이란 규모가 1억이 줄었다는 거는 뭡니까? 50%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멸종의 단계로 급격히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 흐름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threatened species예요. 남아있는 개체 수가 풍부하다 하더라도 줄어드는 속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경우. 그렇죠? endangered 하면 이제 진짜 개체 수가 얼마 안 남아서 간당간당해. 이미 위험을 겪고 있어. 멸종 바로 전 단계에 있는 것들.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도 동물원에 집어넣고, 팬더처럼 간호사 붙이고 해서 억지로 살아남게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뭡니까? 진짜 식물인간 상태에서 뭐 에크모라 그러죠. 온몸의 모든 장기를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기계가 다 이렇게 피도 통하게 하고, 뭐 온몸의 모든 순환을 기계가 다 억지로 하게 해서 사람을 살려놓는 방식이 있잖아요. 뭐 산소호흡기, 에크모 이런 걸로 생명만 붙여놓게 하는 단계. 자, 어떻게 보면은 생태계로 볼 때 이거는 이런 종들은 그렇게밖에 살릴 수 없는 진짜 그런 위기에 있는 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멸종 위기 종의 개념도 좀 더 넓고 이제 여러 단계로 우리가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 지금 이제 멸종 위기에 있는 종들이죠. 여기 특별히 또 사이베리안 타이거가 나오는데 우리가 뭐 한국 호랑이 해가지고 한국에만 사는 호랑이가 따로 있는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호랑이가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만주 그 다음에 시베리아에 있는 호랑이가 경우에 따라서 우리나라까지도 내려왔다라고 그래. 태백산맥 따라서. 그래서 시베리아 호랑이가 실제로 한국 호랑이랑 같은 종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보통 이게縄張리가 너무 넓은 종들도 또 멸종이 많이 돼요. 오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잡히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할 확률이 크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거의 멸종 단계에 있고 한국 남부에는 이미 멸종이 됐고 시베리아 쪽에 살아남아 있는 걸 우리나라가 이제 억지로 갖고 와서 그걸 한국 호랑이로 삼고 있죠. 대부분 지금 멸종으로 급격히 달려가고 있는 종들입니다. 뭐 팬더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뭐랄까 크고 또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 쓸모가 있는 포유류들, 사람들하고 또 생태적인 니치가 겹치는 그런 포유류들, 그런 것들이 암말해도 멸종이 빨리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멸종 위기종들의 어떤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뭐 우리가 짐작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돌아다니는 것도 예를 돌아다니는 길에 갑자기 고속도로가 나고 도시가 생기고 이러면 멸종돼 버리겠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너무 사는 곳이 좁은 것들도 또 멸종이 자주 돼요. 전 세계에서 딱 한 군데만 사는데 거기가 이렇게 갑자기 재난을 받게 되거나 도시화가 돼버린다라든가 하면 멸종되어 갈 수밖에 없겠죠. 또 희귀한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commercially valuable,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코끼리 상아만 뽑고 코끼리를 살려주나? 아니죠. 상아를 뽑으면 코끼리는 죽게 되죠. 그러니까 상아를 얻기 위해서 코끼리를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뭐 코뿔 속 뿔이라든가 상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거대한 포유류들이 또 멸종되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종류별로 봤을 때 멸종류가 어디가 멸종 정도가 많느냐? 보통 물에 가까운 것들이 더 많아요. fishes, 어류죠. amphibian 하면 뭡니까? amphibian, 양서류. 물에 가까운 것들이 더 멸종이 지금 빨라요. 근데 특별히 어류 같은 경우, 아이고 벌써 30% 정도가 멸종돼 버렸네. 그 중에 또 사람들하고 니치가 더 가까운 프레시워터, 민물에 있는 물고기는 아이고 절반이 넘게.
이러면 이거 매스 익스팅션 단계 아까 넘어간다 안 그랬어요 거의? 거의 그런 단계야 지금. 특별히 PC 같은 경우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게 멸종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몰라 실제로. 그런데요, 얼마나 물고기가 빨리 멸종되어 가고 있는지는 이 항구 도시의 성격만 보면 잘 알 수 있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포항의 특산물 뭡니까? 과메기. 과메기 뭘로 만드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꽁치라고 여러분 생각하죠? 꽁치. 아니야. 꽁치가 여러분 어디에 잡힙니까? 우리 근해에서 잡혀요? 한반도 근해에서? 아니죠. 큰 배 타고 저 태평양 원양 멀리 있는 대양 가서 잡는 그런 물고기 아니야. 근데 옛날부터 어부들이 쪽배 타고 꽁치 잡으러 갔겠어요? 뭔가 이상하지? 아니지. 아닌 것 같지? 원래는 청어라는 물고기여서 좀 더 기름기가 많고, 옛날에 사람들이 이걸 많이 먹었고, 이걸 말려서 과메기를 만들었던 거예요. 청어가 원래 과메기의 원료야. 어떤 일이 일어났냐? 과거에는 한반도 근해에 이게 많았어요. 그래서 쪽배를 타고 가서도 금을 던지면 얘네들이 잡혀서 그걸로 과메기를 만든 거야. 또 어떻게 됐습니까? 한반도 근해에 물고기가 더 이상 있어요? 없어. 없으니까 청어도 멸종돼 버렸겠죠, 이 근해에. 그러니까 원양 어선 타고 나가서 사람들이 잡아오는 꽁치를 가지고 그거를 흉내를 내본 거야. 그러니까 뭐 대충 비슷한데 그 맛은 아니지만 아유 그 대체품으로 먹다 보니까 그게 그냥 본품이 돼버렸네. 원래는 한반도 근해에 청어로 만든 거였다는 거예요. 꽁치는 한반도 근해에서 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 근처의 어떤 어류 생태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볼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보면 역사 기록을 보면요. 독도에는 또 강치라는 애들이 많아서 강치. 강치는 물론 물고기 아닙니다. 갈치 이런 거 아니야. 얘네들은 오히려 이런 어떤 그림 잘 안 되네. 하여튼 일종의 물개야 물개. 물범이에요. 한반도식의 물범이야. 조그만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독도 바닷가나 이런 데 그렇게 많았다라고 그래. 근데 그런 것들도 가죽 벗겨서 팔고 특별히 일제시대 근처에 이렇게 많이 사라졌다라고 그러죠. 지금 독도 가면요. 독도 울릉도 가면은 그 물고기가 근해에 거의 안 잡혀요. 독도 울릉도 가더라도 울릉도 특산품이 거기 가면 횟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울릉도 산골에서 이렇게 재배한 뭐 나물밥, 비빔밥 이런 것들이 이제 주 메뉴라는 거야. 물고기가 한반도 근해에서 상당히 많이 멸종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실감이 가죠? 어류들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고 있는지. 자, 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Why should we care? 이거는 내가 왜 그 신경 써야 돼? 라는 어떤 영어 표현이 되겠죠. 뭐에 대해서? preventing, 막는 거. 종들이 멸종하는 걸 막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신경 써야 돼? 나만 멸종 안 되면 내일만 아니면 되지, 나만 아니면 되지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태 다양성이 없이는 사람들의 생태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봐야 돼. 사실은 크게 봐서 세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겠어요. 세 가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쟤네들이 멸종되면은 결국 우리도 멸종된다라는 거야. 그렇죠? 결국 생태계 연결고리에서 마지막에 결국 사람에게 영향이 올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두 가지 나머지 이유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좋을 텐데, 첫째는 그들이 주는 경제적이고 생태계적인 서비스 때문에. 생태종들이 우리에게 뭔 서비스를 주나? 주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닭이라는 어떤 조류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서비스를 줍니까? 밤마다 치킨이라는 서비스를 주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먹는 것들, 음식 제공 이런 것도 그들이 주는 서비스야. 서비스를 여러분들 뭐 사람들의 어떤 업종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어떤 우리에게 효용을 주는 모든 어떤 그런 대상들 그런 것들이 다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이고 생태적인 서비스 주죠. 생태적인 서비스라는 건 뭐냐? 우리에게 당연히 예를 들어서 나무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뭐 피톤치드가 나고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해서 우리가 쉴 만한 어떤 산소를 공급해 주죠. 우리에게 주는 생태계적인 서비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걔네들도 a right to exist. exist 하면 생존하다. a right 하면 뭐야? 오른쪽이란 얘기가 아니고 권리란 얘기야, 권리. 그들도 살아가고 생존할 권리가 있다. 그렇죠? 아니 그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들이 너 왜 굳이 살아있니? 다 죽어버리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 자체의
근원이 존재의 근원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치를 첫 번째 나온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economic 둘 다 또 ECO로 시작되네. ecological, economical, ecological 경제적이고 생태적인 가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준 서비스의 가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instrumental value라고 그래요. instrumental value. 인스트루먼트 하면 도구, 뭐 악기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도구적 가치라고 우리가 번역하면 되겠네. 도구적 가치. 말하자면 우리가 그 생태종들을 직접 활용함으로써 씀으로써 생기는 가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컬러지컬과 이코노미컬과 이컬러지컬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도구적 가치, 우리가 활용하는 가치. 자, 또 다른 말로는 또 이런 것들은 보통 생태 거의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 생태학에서는 인스트루먼트 밸류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 정치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거기 용어에서는 이런 것들을 또 유스 밸류라고 불러. 이게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편하죠. 사용하는 가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인도네시아 밀림에 뭐 한 500년 된 나무가 있다고 쳐봐요. 그것들이 뭐 살아있음으로 생기는 여러 뭐 존재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차갑게 우리의 이용하는 관점에서만 보면 어떻게 돼? 그걸 베어내서 책상 하나당 뭐 100만 원짜리를 10개를 만들 수 있네? 그럼 100 곱하기 10 해서 1000만 원짜리네. 그렇죠? 일종의 이코노미컬 밸류인 거죠. 자, 생태종들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라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치로만 따진다라고 그러면 그거 바로 인스트루멘털 밸류라는 거예요. 또는 유스 밸류. 도구적 가치 또 이거는 뭐냐 사용 가치. 거의 비슷한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있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인도네시아 밀림 속에 있는 오랑우탄인데 솔직히 얘네들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주는 도구적 가치 instrumental value or use value 있나요? 없지. 얘네들하고 우리가 조우할 일도 없을 뿐 아니라 얘네들의 가죽을 벗겨서 우리가 뭐 옷 입고 다니는 사람도 없단 말이야.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생태종들이 사라진다고 했을 때 멸종된다라고 했을 때 뭡니까? 우리 마음 한편이 짠하고 우리의 어딘가 한 부분도 같이 멸종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일말이라도 우리가 들죠. 그런 뉴스를 봤을 때 어떤 동물이 멸종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자,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그게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 intrinsic value라는 거예요. intrinsic value. intrinsic value라는 건 뭐냐? 이건 intrinsic 하면 뭡니까? 본질적인 이런 얘기가 되겠죠. 본질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이 가치라는 것들은 우리가 직접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가치가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숲속에 있는 오랑우탄 우리는 직접 그걸로부터 얻을 이익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그거랑 관계없이 그 동물, 그 식물이 멸종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 그건 뭐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존재적으로 가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 자체의 존재적 가치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intrinsic value 또는 existence value라고 그럽니다. intrinsic value, existence value. 그러니까 본질적인 가치 또는 존재 가치. 그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가치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거는 식물의 경우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식물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뭐 이 단어도 너무 어렵네. 이거 하나만 한번 볼까요? 뭐 로지 페리윙클 일종의 어떤 허브 종류예요. 산이나 들에 있는 풀인데 이미 멸종됐어. 근데 얘네들은 뭐가 있습니까? 마다가스카르에 살고 있는데 마다가스카르 얘네들이 실제로는 어떤 약효가 있더란 얘기야. 허킨스 디지스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희귀병인 것 같죠. 그거의 특효약이래. 그리고 렘포사이틱 유키미아 임프종 계통의 어떤 백혈병 거기에 특효약이래. 근데 멸종됐어. 뭡니까? 이것이 멸종됨으로써 우리는 이미 두 가지 가치를 잃었어요. 첫째는 얘네들이 주는 이 특효약으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린 거야. 그렇죠? 우리에게 주는 유스 밸류 이것들이 우리에게 약재로 주는 서비스 그걸 잃어버린 거죠. 둘째는 이 식물이라는 것들이 우리랑 공존하고 있었다. 우리랑 같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생태계의 그 전체의 존재 중에 한 니치가 사라져 버렸어. 한 조각이 사라져 버린 거야. 존재적 가치가
멸절돼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멸종됐다라고 그랬을 때 사실은 그렇게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잃는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 경제학적 가치로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또 존재적 가치로만 볼 것도 아니고 두 개가 다 우리에게는 안타까움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또 우리 여기 스튜어드십 뷰포인트라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또 세계관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여러분 스튜어드십 하면 뭐라 그래요? 이게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도 이제 이 단어가 좀 자주 나와요. 청직이라고 되어 있어 성경에는. 청직이라는 게 일단은 뭐 성경의 비유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인간이 일종의 창조주의 청직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스튜어드십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 사람들은 주인의 것을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대행하고 있을 뿐 그 가치를 자기가 다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야. 다만 주인이 자기에게 준 거, 자기에게 존재하게 만든 거, 자기 곁에 존재하게 만든 거, 그것을 자기가 그 가치를 모르고 심지어 그 이득을 직접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그걸 그 상태대로 유지할 책임을 가지더라는 거야. 그렇죠? 주인이 맡기고 간 건데 그걸 자기 나름대로 활용하다가 소진시킨다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최소한 유지는 시켜야 돼. 그게 이제 스튜어드십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 가지고 꼭 생태계가 유지가 되겠냐, 이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생태계를 유지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뭘 알아? 일단은 우리가 받은 만큼이라도 보존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일단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모른다, 모르면 일단 유지시키는 거야. 저 종이 이 종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 몰라. 하지만 일단은 보존은 돼야 돼. 그게 바로 청지기적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적 정신은 너무 유스밸류만 보는 게 아니라 인트리식 밸류를 좀 더 볼 수 있는 것들이 청지기적인 어떤 관점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생태종들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윤리적 관점. 그래서 윤리적 관점은 인트리식 밸류, existence value를 좀 더 크게 인식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3절로 가봅시다. How do humans accelerate species extinction? 자, 이 책의 장별 구조가 거의 비슷하죠. 1, 2절에서는 대략 그것들의 개념과 현황들, 문제점들을 얘기하다 3절 정도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일으키고 있냐, 사람들의 어떤 활동이 그들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서 서술하는 방식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어요. 멸종의 가장 큰 요인은 뭐 영어로 쭉 나와 있는 거 보면은 loss of degradation of its habitat. habitat 하면 서식처,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degradation, 하여튼 쇠퇴시키는 거야. invasive species 또는 뭐 alien species라고도 그럽니다. 외계 침입종, invasive species. 여러분 외계에서 들어온 놈들은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 영화 보면 외계인들이 침입하고 에일리언 들어오면은 이 에일리언 하나가 뭐 거의 인류 멸종시킬지 모른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왜 그래요? 서로 간의 생태적인 관계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어떤 다른 곳의 생태계로 가버리면은 그런 것들이 그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주범이 될 수가 있더란 얘기야. 그리고 일단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사람들의 집들을 짓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생태종들의 개체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human population growth, 인류의 인구 증가, 당연히 오염, 그리고 climate change, over exploitation, exploit 하면은 착취하다, 끌어내다, 뭐 사냥하고 동물들을 이렇게 착취하는 것들 얘기하는 거죠. 과다하게 동물들을 착취한다, 그래서요 남획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종들의 멸종을 빠르게 앞당기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HIPPCO 뭐 6가지 정도 종류를 들고 있는데 헤비테트 로스는 뭐 여러분 요 그림을 보면 아마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친근한 한반도가 들어있는 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아까 뭐 시베리아 호랑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인도 동남아에서부터 그리고 한반도 지나서 만주 지나서 거의 시베리아에게 이르기까지 사실 얘네들이 다니는 길목이었더라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호랑이가 하룻밤에도 경우에 따라서 600km도 간대. 와 말도 안 되죠. 얘네들 하룻밤에도 뭐 경우에 따라 600km도 옮겨. 거처 없이 계속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호랑이가 뭐 그 다음 날이면 여기도 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근데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어느 날 고속도로가 생겼네. 차들이 150km로 달리네. 그럼 뭐 일단 이런 동물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멸종이 쉬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자 붙어있던 하나의 생태계가 예를 들어서 두 개로 쪼개진다. 뭐 고속도로가 생겼다. 두 개로 쪼개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헤비테트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서식처가 조각조각 나는 건데 자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100만큼의 어떤 개체수가 있는 한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고속도로가 생겨서 50과 50으로 두 개로 끊어졌어. 고속도로의 면적 자체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땅이 그렇게 소실된 면적은 비율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 단지 그냥 그것들이 50과 50으로 갈라진 것 뿐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가 각각이 다 멸종돼 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유가 뭐 두서너 가지 생각이 나죠? 첫째는 뭐냐면 원래 100이 살고 있었으면 얘네들이 이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먹이를 먹고 이동하고 그런 패턴이 있겠죠? 보통은 뭐냐면 물을 따라서 동물들도 이동하고 물을 따라서 식물들도 분포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 흐름을 모르고 흐름을 이렇게 딱 차단해 버렸다. 차단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물들은 여전히 왔다 갔다 하겠죠? 어떻게 됩니까? 쿵쿵 로드킬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고란이나 이렇게 주로 이 산에 저 산 돌아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로드킬을 많이 당하는 거야. 근데 로드킬을 당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멸종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죽일 마음은 없었어. 하지만 도로 하나 놓는 것 때문에 결국 멸종돼 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또 유전적 다양성을 또 이유로 볼 수 있어요. 유전적 다양성. 100이라는 개체수가 있었으면 그 안에 충분히 유전적인 다양성이 있죠. 그 가운데서 번식을 하더라도 다양성이 유지가 되죠. 근데 50대 50으로 쪼개놓는다라 그러면 유전적인 다양성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근친이 이렇게 교배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유전적인 질환이 생기고 어떤 약세인 유전자를 물려받음으로써 계속적으로 종들이 취약해지는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생물학에서 아마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야. 그걸 갖다 유전자 풀이라고 그래요. 유전자 풀. 유전자 풀이 다양할 때 좀 더 좋은 개체 생산이 일어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유전자 풀을 그냥 줄여버렸어요. 절반으로. 그러면은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안에서 생물들이 가까운 유전자 풀 내에서 교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병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취약해져서 장기적으로는 결국 멸종 위기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주로 이 헤비테트 프래그멘테이션 때문에 멸종이 일어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상으로는 뭐 한 10%밖에 안 줄었는데 왜 이러지? 면적상으로 10% 줄었지만 멸종은 50% 60%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라는 거예요. 새들이 또 이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일리언, 인베이시브 스피시즈, 쳐들어온 종류라는 것들인데 자연계에서 직접 얘네들이 쳐들어오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생태계는 너의 나와바리, 나의 나와바리가 서로 안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 나온 그림들에 나와 있는 것들이 주로 지금 해외에서 다른 생태계로 갑자기 가버리는 바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여러 종들이에요. 우리는 감이 잘 안 와닿죠? 예를 들어서 근데 쿠주바인이라고 이게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게 일본의 남쪽 뭡니까 남쪽의 군도 오키나와라고 그러죠. 오키나와 섬 쪽에 살고 있는 그런 이제 일종의 넝쿨풀이에요. 얘네들을 캘리포니아 토양에다 심었더니만 이렇게 돼버렸더래. 이게 여러분 뭐 짐작 안 가겠지만 이게 집이에요, 집인데 걔네들이 이걸 삽시간에 덮어버린 거야. 얘네들을 캘리포니아에 갖다 심었더니만은 다른 모든 식물들 토양을 막 흡수하면서 다른 모든 식물들의 뿌리를 갖다 얽어매서 고사시키면서 자기가 극단적으로 크게 자라나는데 심지어 1시간에도 12인치가 자라나더래. 1시간에.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올라오는 거야 그냥 막. 거기다 뿌리가 워낙 깊고 옆에 가지치고 또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 제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결국 집을 버리고 도망간 케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뿐 아니라 식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에일리언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야. 그런 것도 지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인베이시브 스피시들의 사례예요. 근데 얘네들이 다른 생태계를 지가 원해서 쳐들어갔을까?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 전에 뉴트리아라는 이른바 뭐 괴물쥐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어요. 뭐 햄스터하고 비슷하긴 한데 그거에 한뭐 뭐 10배, 20배는 큰 꼬리까지 다 합하면 2m가 넘어가기도 하는 뭐 그런 거대한 쥐인데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괜히 온 게 아니에요. 남미에서 우리나라에 뭐 배 타고 왔나 비행기 타고 왔나 아니지. 우리나라의 어떤 농장에서 몰래 밀수를 한 거야. 처음엔 가죽 벗기고 팔고 그러면 돈이 될 줄 알았는데 아우 키우기도 어렵고 뭐 먹이도 많이 들어가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들에다 던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의 남쪽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우포늪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이 지금 많이 번식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얘네들이 우리나라 땅에 적응하면서 우리나라 농부들이 심어놓은 배추, 무 이런 걸 파먹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무가 다 썰려 나갔는데 이상하고 한 1.5m짜리 쥐가 막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괴물쥐 소동이 된 거야. 그래서 이 괴물쥐를 전담으로 이렇게 포획하는 사냥꾼이 한 마리당 3만 원 사냥을 걸어가지고 하루에 100마리씩 해가지고 그럼 얼마야? 300만 원이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냥을 시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도 억울하지. 자기들이 괴물 아니에요. 생태계에 이미 있었던 애들이야. 근데 자기는 뭐 한반도로 오고 싶지도 않았는데 굳이 누가 한반도에 갖다 놓고 번식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 괴물쥐라고 그러고 막 때려잡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생태종들을 괜히 교란할 수 있는 생태종들을 수입을 해. 그리고 책임도 안 져.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는 이제 개구리가 이거 여러분 이제 밥 먹다가 이거 봤으면 놀랐을 텐데 아이고 이 튼실한 허벅지 좀 보소. 이 장난 아니네. 거의 뭐 웬만한 애기보다도 더 튼실한. 자, 아프리카 황수 개구리인데 얘네들이 또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왔잖니. 이 아프리카 황소 개구리는 얼마나 얘네들이 식충인지 심지어는 저 뱀도 잡아먹고요. 뱀도 조그만한 건 잡아먹고 심지어는 새도 잡아먹는다는 소리 들었어. 새. 날아가는 새를 이렇게 뭐 두꺼비가 파리 잡아먹듯이 날아가는 새를 혀를 쭉 뻗어가 잡아먹는다라는 거야. 얼마나 얘네들이 사기니 사기. 생태계에서 이런 애들 우리나라 진짜 자잘한 생물을 살고 있는 뱀도 그냥 지렁이만한 이런 동네 갖다 놓으면은 못 먹을 게 없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1980년대에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 이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거기다가 토종 뱀인 살모사를 잡아먹는 장면이 어떤 일간지 기자의 어떤 사진에 찍히는 바람에 그때 일간지 톱으로 나면서 우리나라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던 그게 바로 황소개구리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논 네이티브가 아닌 원래 거기 없었던 종들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쓸데없이 불법으로 수입을 해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공항 가면요, 다른 나라에서 식물 갖고 오고 동물 갖고 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역을 하고 있죠. 왜냐면 이런 것들이 그만큼 피해가 크기 때문이야. 여러분 지금 따지고 보면 지금 있는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도요, 논 네이티브 스피시즈의 문제랑 사실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면 돼요. 그렇잖아요. 중국 밀림 동굴 속에 있는 박쥐의 몸속에 있었던 우한 바이러스.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 서쪽에 있었던 녹색 원숭이의 몸속에 있었을 거라고 보는 그런 것들이 근데 추적이 가능하대요. 게놈 분석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병원균이 되는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퍼져나갔는지가 현대의학으로 이제 산출이 가능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건데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아프리카 서쪽에 사는 녹색 원숭이의 몸속에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도시에 올 일이 없는 애들인데 누군가가 그걸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의 나라로, 사람들의 생태계로 수입을 해버린 것이지. 그것도 결국 논 네이티브 스피시즈의 문제다. 다만 큰 동물이 아닌 미생물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만큼 심각하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또 동식물을 멸종시키는 또 다른 이유로 이렇게 DDT라든가 이게 디트로클로르 뭐 모르겠어요. 화학 용어인데 되게 긴 단어야. 옛날에 살충제로 많이 쓰던 단어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살충제 특별히 그리고 사람들이
병균이나 아니면 이 이렇게 병충해에 시달리는 시대가 있었어요. 특별히 못 사는 나라들은 다 그래. 못 사는 나라 제3세계 전쟁 후에는 사람들이 병원균, 그 다음에 병충해에 굉장히 시달립니다. 그것 때문에 평균 수명이 막 줄어들어. 우리나라도요, 6.25 당시의 어떤 사진을 보면은 우리나라 진짜 막 전쟁 포화 속에 거의 고아되고 막 굶고 빼짝 마른 애들이 줄을 쑥 서가지고 있으면은 미군 병사들이 그 애들한테 이제 분유를 막 나눠주면서 또 애들 머리 하나하나마다 뭐 약품 같은 걸 막 뿌리는 걸 볼 수 있어. 그게 바로 DDT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를 잡기 위해서 애들이 너무 이가 많고 병균이 많고 하니까 이걸 뿌렸어. 그때는 그게 좋은 줄 알았어. 그것만 뿌리면 그냥 어우 이도 없고 애들이 뭐 살균도 되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몸속에 쌓여서 이제 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 그 뒤에는 알게 됐죠. 그래서 이거랑 이 DDT랑 관련된 사태는요, 여러분들이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있어요. 1960년대에 나온 책인데요. 레이첼 칼슨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통해서 DDT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인공적인 살균제 이런 것들이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1940년대, 50년대는 그냥 모르고 막 쓴 거야, 그냥.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람의 몸속에 많이 쌓여서 궁극적으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그 뒤에 알게 됐죠. 이게 바이오 어큐뮬레이션의 문제. 바이오 어큐뮬레이션 하면 뭡니까? 바이오 생물학적으로 어큐뮬레이션 축적된다. 우리가 DDT를 막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연계에 어딘가에 이렇게 쌓이겠죠? 쌓이면 그냥 걔네들이 거기 있는 게 아니야. 다시 결국 우리한테 돌아와요. 어떤 경우를 통해서 자, 바다 밑바닥 깔릴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을 플랑크톤이나 미생물들이 먹겠죠? 그걸 물고기가 먹겠죠? 큰 물고기가 먹겠죠? 다시 독수리가 먹죠? 독수리를 뭐 사람이 먹는다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결국 모든 걸 사람이 먹겠죠? 그래서 처음에 자잘하게 깔렸던 것들이 바닥에 있던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미생물에서 거대한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돼요? 점점 축적되는 폭이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독수리 하나가 어떻게 보면 동물성 플랑크톤을 평생 동안 수억, 수십억, 수백억 마리를 먹는 셈이니까 결국은 바닥에 깔려있던 DDT가 먹이사슬 따라서 고스란히 올라오는데 먹이사슬의 윗단계에 있는 포유류일수록 점점 더 그 속에 축적되는 양이 많아지더라는 거야. 근데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포유류가 누구냐는 거지. 바로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플라스틱 자연계에다 버려놨더니만 얘네들이 결국은 분해돼가지고 미생물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사람 몸속으로 다시 들어오더란 얘기야. There is no away라는 그래서 격언이 나온 거예요. 환경에서는 버리는 게 없어요. 버리면 결국 다시 우리 몸으로 들어와 언젠가는. 그래서 그 연결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바이오 어큐뮬레이션의 원리예요. 거기다가 최근에 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다른 모든 종들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허니비, 꿀벌이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꿀벌이 없으면 한마디로 곡식도 없다라고 보면 돼요. 식물들은 서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서로 간에 어떤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교배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갖다가 곤충들이 대신해 주는 거죠. 꿀벌, 대부분이 꿀벌, 그 다음에 나비. 근데 원인 불명으로 지금 꿀벌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라져가고 있어. 이게 이유를 잘 아직도 모른다는 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꿀벌 없으면 꿀 못 먹겠네, 꿀값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꿀벌이 사라져가면요 곡식 생산량이 줄어들어. 여러분 지금 저도 이제 굉장히 큰 걱정이 뭐냐면 지금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인데 지금 점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 바이러스 사태가 심해지면서 산업경제도 지금 올스톱 상태죠. 얼마나 올스톱인지 올해 봄에 지금 미세먼지가 없잖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에서 지금 공장 가동률이 극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안 와. 아이러니하게 올봄처럼 이렇게 맑은 봄이 없었더라는 거야. 산업경제가 지금 멈춰서고 있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농업이 지금 멈추게 생겼더라는 거야.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 농업이야. 농업을 리드하는 말하자면 쌀이면 동남아, 옥수수면 미국, 중부. 자, 그런 데가 문 걸어 잠그면요. 전 세계에서 굶어 죽을 사람들이 수억이야. 그래서 바이러스가 직접 죽이는 것도 무섭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경제난, 식량난 이런 것들이 사실 더 무섭더라는 얘기지. 근데 허니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식량 생산이 줄어들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말 안 해도 짐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illegal killing and trading of wildlife. 밀수 밀렵인데 아우 뭐 잔인한 장면이지만 우리가 어쨌든 잔인한 장면도 봐줘야 돼. 이런 일들이 세계 생태계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니까. 자, $300의 코뿔을 잘라가서 벽에다 걸어놓기 위해서 코뿔소가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 사냥꾼인 게 아니고 순서가 좀 이상하게 됐는데, 이분은 이제 필라이 푼소와드 박사님이란 분이에요. 필라이 푼소와드, 태국의 조류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혼빌스라는 새예요. 뭐 우리나라 말로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사는 새는 아닌 것 같아. 전 세계적인 희귀종입니다. 자, 이 새를 연구하는 학자인데, 이 새가 굉장히 제일 많이 깃들어 있는 밀림 속에 있는 마을 지역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마을에 갔더니만 이 주민들이 뭘 하고 있냐? 굉장히 희귀한 새다 보니까 그 새를 잡아다가 밀렵하고 팔고 박제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된 거야.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설득을 했죠. 당신들 이러면 안 된다고. 이 새가 얼마나 희귀한 새고 이게 귀한 새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러지 마시오. 자, 그런데 항상 이제 전 세계의 문제는 뭐냐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유지할 만한 그런 인식이나 아니면 능력도 없더라는 거야. 당장 돈이 되고 그것 때문에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환경을 파괴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란 얘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이렇게 해서 이 주민들을 말릴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에코투어리즘적인 접근을 했어요. 에코투어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생태계가 관광의 요소가 되다라는 건데, 자, 19세기, 20세기 중반까지는 역사 문화가 관광의 주축이었다라고 그러면 20세기 후반 이후에는 생태계 그 자체가 관광의 주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관광이 생태관광. 전 세계에서 혼빌스를 보러 오고 연구하러 오고 관찰하러 오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 그렇지? 그래서 이 마을이 혼빌스를 보존하고 관찰할 수 있는 마을로 이렇게 그렇게 개발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 훨씬 더 주민들에게도 더 이익이 있을 것이다. 자, 이 혼빌스를 오랫동안 관찰했기 때문에 주민들만큼 그들의 생태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연구자에게, 관찰자에게 당연히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혼비를 갖다가 보존하고 혼비를 관찰할 수 있는 마을로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로서도 오히려 에코 투어리즘을 통해서 새들을 잡지 않고 보존하면서도 더 나은 커뮤니티, 더 나은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태학자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좋은 본보기 중에 하나죠. 법규나 아니면 너무 강압을 통해 가지고 멸종을 막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밀립의 산골 한 군데 한 군데마다 다 이렇게 우리 어떤 공권력이 작용해서 밀렵자들을 체포하고 이런 것들은 어렵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틈새를 메꾸는 생태학자들의 노력이 이제 중요하더라. 이런 사례로 필라이 푼수와드 박사님의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엔 더 좀 잔인한데, 고릴라 골만 빼먹고 집어 던지고 간 모습이에요. 너무 잔인하죠. 빨리 넘어가서 조금 더 설명하면, 저도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어떤 방송팀이 이제 밀렵 현장을 막 아프리카 어떤 밀렵 현장을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만 저 밀렵꾼들이 총 들고 칼 들고 있던 밀렵꾼들이 와다닥 뭘 또 집어 던지고 나서 막 도망가고 남은 그 흔적들을 보니까 정말 너무 잔인했어요. 고릴라의 뭐 팔과 다리 이런 것들이 일부분만 여기저기 막 거의 토막 사체로 나둥그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 고릴라 이렇게 토막 내고 왜 골 같은 걸 빼가냐 하는데, 일단 뭐 고릴라의 뇌나 이런 것들을 먹는 사람들 실제로 또 있대요. 뭐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지만. 또 하나는, 그리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아직도 이제 부두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두술. 일종의 어떤 주술, 뭐 주술 종교 이런 것들인데, 그 주술에서 이 고릴라나 어떤 특이한 동물들의 어떤 몸이나 분비물 이런 것들을 일종의 자기들의 어떤 마법 주문 자료로 이제 쓴다는 거야, 아직도.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또 동물들이 밀렵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릴라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4절로 이제 넘어갑시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멸종으로부터 야생종들을 보호할 수 있느냐? 자, 결론치고는 너무 빈약하죠. 국제적으로 법을 만들자.
뻔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뭐. 국제적인 협약을 만들자 트리티. 그리고 프리코셔너리 메저스를 원칙으로 하자. 프리코셔너리 메저스 하면 뭐냐면 자 코션하면 위험해 경고하는 거죠. 프리는 뭐야 또 사전에지. 사전 경고. 경고만 해도 미리 하는 게 경고인데 경고 이전에 미리 경고를 하자는 거야. 우리나라 속담에는 뭐가 생각나요? 그러면은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가라라는 게 딱 생각나죠. 그러니까 생태계 또는 환경을 다룰 때는 모든 것들이 이제 사실 요 하나의 원칙으로 우리가 적용이 되더라는 거야. 프리코션. 경고가 나오는 것도 이미 늦었고, 자, 현상이 이미 결과가 나타나고 관찰이 된다라고 그러면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구온난화. 지구가 진짜로 따뜻하고 우리 너무 덥네? 그 결과를 느끼기 시작해?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들. 그 경고가 나오기 전에 미리 움직여야 된다는 거야. 그게 프리코셔너리 원칙이에요. 결과를 보면 이미 늦어서 생태계의 많은 문제들이 그래요. 자, 이 원칙에 따라서 이런 모든 국제법이나 국제적 협약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CITES, CBD라는 게 있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들어본 적도 잘 없죠. 우리나라는 이런 국제적인 환경 협약 이런 것들에 솔직히 말하면 큰 관심 없어. 뭐 국내 신문에서 이런 동향들 이런 거 보고 저 뉴스에 나오고 그런 거 봤나요? 전혀 본 적 없죠.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강력한 멸종 위기종과 관련된 법이 좀 있어요. ESA라고 해서 Endangered Species Act라는 거예요. 좀 상당히 강력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ESA 법을 통해 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한 지역의 개발을 막을 권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누가 이제 사서 이제 뭐 아파트 단지나 이런 걸 개발하려고 하는데 ESA에서 딱 판단을 해보니까 아 여기 멸종 위기종들이 있어서 안 돼. 개발을 멈출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도 이것들을 놓고 굉장히 논란이 많겠죠. 그리고 이 법을 약화시키려는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겠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뭐 형식적으로는 있는데 저는 적어도 그동안 저도 이제 뭐 도시개혁 관련된 행정에도 있었고 실무에도 있었지만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위기종 때문에 개발을 못했다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딱 한 번 이제 그런 경우에 가까운 경우가 있었다라 그러면 저기 어딥니까? 저기 어디 KTX가 지나가기 위해 산에 터널을 만드는데 그 산에 있는 뭐 도롱뇽들이 죽는다 해가지고 어떤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공사 현장 가로막고 뭐 이런 그런 차원의 것들은 있었는데 그 외에 어쨌든 생태종들을 이유로 개발이 뭐 이렇게 막힌 경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 개발의 힘이 훨씬 더 강하고요. 그 다음에 뭐 큰 개발 주체 자체가 이제 정부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그동안 많이 무시가 되어 왔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지금 상당히 아직도 강력하긴 하지만 많은 이제 위기 상황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국제 협약과 관련돼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아프리카에 이제 이거는 코끼리 거북이, 바다 코끼리 거북인데 괜히 그물에 얘가 걸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구해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그리고 국제적인 협약 문제로 또 비화가 된 어떤 생태종 위기 중에 하나가 또 고래죠, 고래. 자, 고래 같은 것들은 특별히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고래가 뭐 국경이 어디 있어요? 영해가 어디 있어? 이 땅 저 땅, 이 땅 저 땅이란다. 이 바다 저 바다 뭐 나라를 가리지 않고 드나들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에서 보존을 한다고 하더라도 B 나라에서 다 잡아버리면 어차피 멸종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제적인 협약이 필요한 애들이죠. 그래서 1986년 정도서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고래를 보호하는 정책을 시작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야. 우리나라도 사실은 여러분 고래랑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 거 아세요? 지금 한반도가 이렇게 생기고 여기 토끼꼬리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 포항 우리가 살고 있는 포항이 여기 영일만이라고 해서 동해안에 큰 만이 있잖아. 원래 여기가 바다에 고래가 와서 알이 된다. 고래는 포유류니까 새끼를 바로 낳아요. 알을 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새끼를 보호할 만한 정원한 바다가 필요해. 차갑고 먹잇감이 풍부하면서도 파도가 적은 갇혀있는 바다가 필요해. 그래서 고대 문헌을 보면요, 여기가 고래가 굉장히 많이 자라던 곳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생태학자들 얘기로는 일종의 여기가 고래들의 어떤 산부인과 병원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갔을 때 제철 산업 단지만 보이고 고래 하나도 없죠.
자, 어쨌든 이것들도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고래들이 포획되고 그러면서 사라져갔다. 뭐 이런 증언들이 있고요. 고래 잡는 모습인데 고래가 멸종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한 10년 전에 나온 어떤 2009년에 나왔구나. 다큐멘터리긴 한데 미국의 한 다큐멘터리 팀이 사실상 밀렵을 눈 감아주고 있는 일본의 한 섬마을에 들어가가지고 그 섬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어떤 고래를 계속 잡고 있으면서도 그걸 철저하게 언론에 숨겨온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들어가서 이제 몰래 취재하면서 위협 가운데 뭐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실제로 뭐 죽도시장만 가도요 돌고래 고기 뭐 상어 고기 별거 다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아직도 고래가 계속 잡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래가 지금 금방 멸종돼 가고 있는 지금 현재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 최악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이렇게 우리가 국제 협약을 통해서 또는 종들에 대한 각국 각 나라의 어떤 법이나 정책을 통해서 국제적인 협약과 조약, 국제적인 법령을 통해서 유엔을 통해서 한다라고 그러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각 세계 각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다 우리가 막고 멸종을 완전히 우리가 차단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최후의 막장의 수단으로서 이제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제네틱 인포메이션 유전자 정보라도 보존해 놓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유전자 정보라도 보존해 놓자. 그래서 유전자은행이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또는 씨앗은행, 종자은행이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오바마 정부 때부터 벌써 지금 현재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들의 유전자 정보를 보존하는 유전자은행을 갖다가 만들겠다. 지금 그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 동물은 죽었는데 식물은 죽었는데 유전자만 갖고 있어서 뭐해라고 하는데 뭐 모를 일이죠. 쥬라기 공룡 뭐 이런 저 영화 보면은 그 유전자 정보만 가지고도 나중에 공룡을 뭐 되살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직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모르죠. 또 미래에 그런 식으로 또 활용될지. 또 유전자 정보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일단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멸종된 어떤 동식물들의 아직은 우리가 해독이 불가능하지만 일종의 설계도를 갖고 있는 셈이니까 장차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거라도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현재 살아있고 멸종되는 위기에 있는 종들은 식물원에 집어넣든가, 어? 또 아쿠아리움에 집어넣든가 식물원, 보테니컬 가든 뭐 아르보레타 다 식물원이란 얘기예요. 주 하면 동물원이죠. 주하고 아쿠아리움, 수족관 이런 데 집어넣어서라도, 그러니까 동물원이 여러분들 동물 구경하고 뭐 과자 던져주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더 중요하게는 멸종위기 동물을 갖다가 사람 손을 빌어서라도 보존을 하겠다.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들이 원래 동물원이에요. 식물원이고 그게 또 수족관의 원래 가치예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대할 때 무조건 우리는 자 이거 여러분 이 환경과학의 생태 다양성을 우리가 대할 때의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경고를 들어야지만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고 이전에 미리미리 스스로를 잘 판단해서 삼가고 절제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가 하면 모든 것들이 결과로 드러나고 눈앞에 위기로 닥쳤을 때야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 가장 현명한 사람은 뭡니까? 코셔너리만 해도 괜찮아. 근데 더 신중한 사람들은 프리코셔너리죠.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생태종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일이나 정책, 개발 등등등은 프리코셔너리 해야 된다. 경고 이전에 사전 경고 단계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영어 단어로는 이게 이 원칙에 맞습니다. better safe than sorry. 이게 아마 전체 문장을 다 합하면 아마 it is better 그 다음에 가운데 to be safe than to be sorry. 성가시더라도 안전하게 가야 된다. 성가시더라도 그렇죠? 성가시더라도 더 안전하게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더 안전한 걸 택해야 돼. 당장 귀찮고 하기 싫고 하더라도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면 우리가 미리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가라 뭐 이런 속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생태종들을 대할 때 우리의 어떤 자세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어쨌든 8, 9장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어차피 잘라서 해야 되겠네요. 예, 8장 내용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